대중의 관심과 자신에게 쏠린 사람들의 그 공포 굉장히 즐기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방향을 알 수 없다면 그냥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도 모르겠고 기술주 저 뭐 테슬라 말고는 지금 정치 자금 지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 소급법이잖아요. 자산이라는 게. 자, 이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지? 하고 봤을 때 금이랑 미국 리츠 아니겠나. 미국 리츠는 이제 그 사람이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자기 뭐 재산이 전부 부동산인데 집값 박살 내는 정책을 펼치겠어요?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라든가 미국 주식만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매부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박재영 기자입니다. 매부리TV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경제와 투자 분야에서 오랜 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해석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신뢰받고 계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1년째 경제 분석 일하고 있고요. 프리즘 투자자문 창업한 지는 이제 만 3년 된 그 국민연금 따라 투자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모방해서 개인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스타트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미국 대선을 관심 있게 지켜보셨는데요. 이번 트럼프의 재선, 대표님께서는 예측을 하셨나요? 한 번도 해리스가 확실하게 이긴 적은 없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모두가 거짓말한다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구글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쓴 책인데, 그 책에 그 히든 레이시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2016년 이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선거들이 이제 맥케인하고 오바마 붙었던 선거라든가 그 뒤에 이제 여러 선거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될 것 같았는데 항상 열어보면 박빙이거나 약간 우세 정도였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글의 사이언티스트니까.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깜둥이라는 그 멸칭적 용어로 검색을 많이 한 지역일수록 투표에 나온 실질적인 민심과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얼마? 한 2%포인트가 차이 나더랍니다. 거기다가 힐러리 때는 또 샤이 트럼프가. 그래서 거기는 한 3% 나왔어요. 이 둘을 합치니까 해리스가 5% 정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왜냐면 여성인데다가 자마이카 출신의 부모님한테 태어난 혼혈 흑인 여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이제 샤이 트럼프들은 트럼프들을 또 찍고, 또 이 반대편에는 히든 레이시스트들이 또 깜둥이 여자라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미국 사회의 기저에 숨어 있는 그 흐름이 저는 못돼도 3%, 맥스 한 5%는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겉보기로 표시된 투표율이 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전 트럼프 대통령을 5%포인트 이상으로 못 이기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번도 그까지 벌어진 적이 없이, 특히 뭐 538이나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여론조사 봐도 한 2, 3%가 맥스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한 2, 3% 정도 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질 줄은.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에는 좀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2기 집권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반복될 거라고 보시나요? 1기보단 덜 하겠죠. 대신에 충격은 더 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언증 환자인가 할 정도로 말이 자주 바뀌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한테 자기 지지 기반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지만 그 엘리트 층들이 그 사람을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사람들, 핵심 스태프들을 가지고 백악관을 꾸리고 행정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전체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반중 관세였는데 그게 2018년 8월인가 도입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잡고 1년 6개월 지나서 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계속 사람이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을 못 취했다면 이번에는 섀도우 캐비넷이 2020년에 꾸려졌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아메리칸 퍼스트 팔러시 인스티튜트라고 부르는 AFPI라는 조직이 그때 출범됐고요. 여기서 총 4,000명의 백악관에서 임명할 수 있는 정치 후보들에 대한 일종의 우파 링크드인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이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든 트럼프 대통령을 욕했던 사람은 다 아웃.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백악관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심했대요. 그리고 뭐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에스턴 지난번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다 회고록 써서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배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이 능력. 이렇게 해서 4,000명 이상의 후보를 이미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비넷이 돌아간 지 벌써 2년 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인가요? 그때 취임하자마자 바로 수천 명을 바로 임명하고 그리고 그 중에 1,400명을 상원에서 인준하는 과정. 근데 상원도 이미 공화당이 잡았잖아요. 아마 1기에 비해서 혼란은 좀 덜한데 대신 이제 충격, 정책의 추진력은 훨씬 더 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말씀하신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1기 집권 시절의 주요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2기 집권기의 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크게 두 가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봐도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중 관세를 60%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0% 그리고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25%. 이렇게 해서 관세를 이제 세 단계로 10%, 25%, 60%의 관세를 차례대로 도입한다라는 건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현재 미국의 그 법인세율이 21%인가 그런데 그걸 15%로 낮추는 법인세율 삭감 및 그리고 그가 대통령일 때 했던 개인소득세 감세를 항구화하는 이런 정도의 정책들, 이 두 가지는 거의 의회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등 세계 경제에 이제 어마어마한 파고가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일단 감세 정책을 펼치면 GDP는 한 0.3% 정도 좋아집니다.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쓸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얼마 올리냐면 0.4%포인트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공급 상황에서 수요만 늘면 인플레가 나죠. 네. 여기에 이제 관세가 이제 개입됩니다. 관세가 개입되면 우리가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가만히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는 못 때리겠죠, 미국은.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 참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국가적 위신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미국산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겠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날아가냐면 1.3%가 날아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시작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관세를 그렇게 도입하게 되니까 여기서 또 0.5%가 오릅니다. 그 관세를 갖다가 커스텀 텍스를 갖다가 인상하게 되는 총 효과는 이제 해보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 오르냐면 0.9% 정도 오르고요. 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얼마 정도 되냐면 마이너스 1%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죄송합니다. 미친 짓인데. 네. 근데 그런 정책, 그런 공약을 내세운 사람이 대법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겠죠.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잘 안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대겠죠. 그게 파퓰리즘의 특징이잖아요. 네. 이 영향, 악영향이랄까 파급 효과 이런 거는 네. 일기 때랑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정책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산 배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유망한 자산은 금과 리츠가 아닐까, 미국 리츠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이 사람이 또 그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단정 짓기가 또 어려운 게 네.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네. 한국은 미국의 8번째로 많은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는 나라인데 환율은 1,400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국회에서 한마디만 하면 네. 그날 환율 100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대중의 관심과 네. 자신에게 쏠린 사람들의 그 네. 공포 굉장히 즐기잖아요. 네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방향을 알 수 없다면 네.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도 모르겠고 네. 뭐 기술주 저 뭐 테슬라 말고는 지금 다 정치자금 지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 소거법이잖아요. 자산이라는 게. 네. 자, 이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지? 네. 하고 봤을 때 금이랑 미국 리츠 아니겠나. 그렇군요. 미국 리츠는 이제 그 사람이 디벨로퍼 출신이니까. 그렇군요. 자기 뭐 재산이 전부 부동산인데 네. 집값 박살 내는 정책을 펼치겠어요?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라든가 미국 주식만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기는
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렇군요. 저도 미주 재산이 조금 있긴 한데 자산이 조금 있긴 한데 다 정리를 조만간 해야겠습니다. 네. 100%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을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려니 아까 봤던 경제정책이 이성적이에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저대로 하면 2026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대패할 것 같은 경제 성과를 받아줄 텐데 지금 이번에 바이든 또는 카말라가 진 이유가 결국 인플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플레를 자극하는 정책들 앞으로 계속 펼친다라면 이게 정말 이게 경제정책 맞나? 이게 정말 뒤에 그 수천 명의 스텝이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분석해서 만든 경제의 어떤 플랜이라는 게 이게 맞는 일인가 싶은데도 이 사람은 그건 결정된 거고 그걸 어떻게 잘할지를 선택해라는 입장이니까 결국 투자자들의 자산의 선택의 폭이 이전보다 좀 넓어져야 된다. 대선 직후에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는데요. 지난 9월 단행한 이제 빅컷에 이은 또 한 번의 금리 인하인데요.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향후 이제 미국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장이 참가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덜 내리지 않겠나. 트럼프랑 제롬 파월이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아마 엄청난 갈등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2018년 당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임명해놓고 트럼프가 탄핵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불과 6년 전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차기 청문회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연준 의장도 곧 갈아치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대법원 판사님이 3분이나 연속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이 3대6이 나오잖아요. 계속. 보수파가 압도적이거든요. 그게 다 중간에서 중도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차례대로 돌아가실 때 임명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한테 일종의 운이 엄청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11월에서 12월 정도 사이,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임기는 그 다음 해지만 보통 그 다음 해에는 정책 결정 안 하시니까 이렇게 보면 트럼프한테 파월 의장이 엄청 저항하겠죠. 금리 인하 우리는 시장의 참가자들은 내년에 한 3.25, 그러니까 지금이 4.75니까 1.5% 정도 인하해 줄 거야.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 한 번, 내년에 8번, 9번 중에서 1.5% 인하해 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3번이나 4번 해도 다행이 아닐까. 그렇군요. 또 말씀하신 이제 또 뭐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른다면은 단행하기가 더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8년에 그 대중관세 펼치자마자 금리 인상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런 전력들을 감안해 본다면 트럼프가 내년에 관세 인상은 거의 사실이니까 확정으로 보이니까 인하가 중단되거나 심지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최근에 미국 시장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한국은행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이창용 총재도 이제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민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한국은행의 향후 행보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뭐 금리 인하 말고 다른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3. 그 환율이 1,400원인데 소비자 물가는 1.3이다. 게다가 이번에 또 추석이 되게 빨랐잖아요. 그래서 9월달 채소류를 비롯한 과일 물가 급등했는데도 10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3이다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작년 추석 물가가 얼마나 너무너무 급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사과값 예, 뭐 한 개 뭐 8,000원짜리 사과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올해는 좀 덜했고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사실 수출만 좀 그럭저럭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출국자 수는 역사상 최고치래요. 그런데도 국내에선 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맞닿으면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여건이니까 물가가 오르기는 지금 되게 어렵고 특히 외식 물가가 요새 이제 좀 안 오른다, 안정됐다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뭐 갈 때마다 저 메뉴판에 가격이 바뀌던 게 올해는 좀 진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자영업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오르긴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가 아까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아서 외식 물가 안 오른다 그랬는데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나 이런 거 특히 얼마 전 그 롯데건설이
지방에 있는 PF 사업장들 막 그냥 손실 보고 정리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느낌이 오는 거죠.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이제 안 되는구나 네. 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가게 되면 근데 이제 정리하는 건설사 생각하면 땡이지만 네. 거기에 연동돼 있고 거기에 연관을 맺고 있던 어떤 그런 수많은 사람들 이해 당사자들은 이제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올해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네. 이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또 롯데건설이니까 정리가 가능한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연쇄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네. 한국은행이 뭐 부동산 바라보면 서울 부동산 바라보면서 네. 금리 인하 못하겠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막상 됐을 때 정말 금리를 인하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라고 이야기하면 대안이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이미 인하를 했음에도 이제 정부랑 금융당국의 강력한 이제 대출 규제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예금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네. 은행들 예금금리가 엄청 인하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 뉴스더라고요. 다 보면. 네. 그래서 예적금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예대 마진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대 마진이 커지면 은행들 이익이 대박이 나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국민들의 감정이 좋아질까요? 좋지 않죠. 일전 뭐 이자 장사 잘하네, 달달하네, 네. 뭐 명예 퇴직하는데 몇 억 준다고,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네.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되게 그 금융기관들도 어려운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아까 뭐 당장 지방의 PF 문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지방 PF랑 연관을 맺고 있는 데가 시중은행만 맺고 있으면 뭐 좀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피해갈 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작은 금융기관들도 많잖아요. 그럼 작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되고 돈을 벌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최대한 예금을 더 많이 땡기고 네. 대출을 좀 해서 마진을 만들어 놔야 네.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그 가중평균금리 이런 거는 9월 달에도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올라가는데 네네. 이금융권 금리는 내려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담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담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창구지도 뭐 아무튼 간에 그렇죠. 예, 누가 금리 조금만 내리면 바로 확 물량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특히 구매력 되고 자금력 되는 분들의 대출을 받아갈 수 있으면 연체율도 되게 낮은 네. 그러니까 작은 값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대출들을 이렇게 탁 끌어갈 수 있는 그 유혹을 네. 언제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금금리 내려가는데 어떻게 대출금리가 맞아요.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예. 그냥 오를 수는 있어도 한계가 있고 그 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사실 저도 요즘에 이제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유. 그래서 은행에 가면 다들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미 올해 이제 할당된 이제 대출 이제 할당량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년 1월만 이제 넘어가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은행에서 이제 창구 직원분들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연말에는 이금융권으로 갑니다. 네. 실제로 이금융권의 이번 10월 통계를 보니까 이금융권이 계속 대출이 줄다가 그동안 되게 줄었어요. 네. 줄었는데 10월에 갑자기 대출이 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네. 아무튼 지난주 금감원 네.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숨바꼭질 게임 하는 거죠. 풍선 효과.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두더지 잡기. 그렇죠.